베이징의 화려한 예포 소리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시진핑의 미소 뒤에 가려진 진짜 칼날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알서건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그 시각에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미군에게 체포되어 뉴욕으로 압송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던진 경고의 진짜 타겟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자산과 대한민국 반도체의 운명을 결정지을 이 잔인한 타이밍의 비밀을 아주 날카롭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3일 새벽이었습니다. 미군 전투기 150대가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의회의 승인도 국제연합의 결의안도 거치지 않은 채 델타포스는 주권 국가의 대통령인 마두로를 체포하여 항공모함에 태워 뉴욕으로 압송했습니다. 세상은 경악했지만 트럼프는 당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단 3글자 FAFO라고 남기며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덤비면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는 이 잔인한 경고는 단순히 남미의 독재자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정한 선을 넘는 자는 그가 누구든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처단하겠다는 11세기형 먼로주의의 부활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정확히 이틀 뒤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과 손을 잡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트럼프는 한국이 중국과 밀착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잔인한 본보기를 전 세계에 생중계로 보여준 셈입니다. 우리가 베이징에서 경제협력을 외치며 샴페인을 터뜨릴 때 워싱턴의 기류는 이미 한국을 잠재적인 배신자로 규정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환율이 오르고 주가가 빠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정책에 반하는 국가는 지도자의 생사조차 보장할 수 없다는 이 냉혹한 현실이 2026년 우리가 마주한 진짜 세계에 민낯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중국이 주는 7빌과 3억 달러라는 달콤한 숫자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가 우리를 지켜줄 방패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지 이제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미국이 보여준 이 피냄새 나는 경고의 의미를 제대로 읽지 못한다면 그 다음 차례는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껴야 정상입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의 붉은 카펫은 화려했습니다. 예포 분한발이 울려 퍼졌고 우리 대통령은 시진핑과 90분 동안 마주 앉았습니다. 삼성과 SK 그리고 현대차와 LG까지 대한민국의 혈관이라 불리는 4대 그룹 총수들이 모두 그 자리에 참석한 것은 그만큼 우리가 처한 현실이 절박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라줄 6건의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필치의 무게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정부가 맺은 14건과 기업들이 약속한 허를 미건의 협력안은 표면적으로는 지난 10년의 얼어붙은 관계를 녹이는 해빙기처럼 보입니다. 중국이 한한령을 단계적으로 풀고 우리 드라마와 영화를 다시 수입하겠다고 약속하자마자 주식시장은 코스피 4,400 돌파라는 사상 초유의 환희로 보답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의 극적인 흑자 전환 소식과 K 콘텐츠 기업들의 줄지은 상한가 행진은 마치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는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 경제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아니면 독이 든 성배일까요? 중국이 약속한 평화와 공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무상으로 주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사드 배치 때 우리가 겪었던 그 잔인한 경제 보복과 롯데를 비롯한 우리 기업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쫓겨났던 역사를 벌써 잊으신 건 아니겠지요. 지금 중국이 내미는 따뜻한 손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서기 위해 한국이라는 방패를 포섭하려는 고도의 계산된 행동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베이징에서 서명한 그 종이 한 장, 한 장이 워싱턴에서는 미국의 기술 안보망을 무너뜨리려는 위협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무서운 지점입니다. 화려한 환영 만찬의 조명이 꺼지고 나면
우리는 결국 미국이 내밀 냉혹한 성적표를 받아들어야 할 시간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과의 46개 약속이 우리에게는 당장의 수익일지 모르나 미국에게는 동맹의 변절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우리는 뼈저리게 새겨야 합니다. 이 화려한 축제의 소음이 잦아들기도 전에 우리 산업의 심장인 반도체 공장들이 숨을 멈출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이미 용인과 평택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만큼이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라 불리는 배터리 산업입니다. 겉으로는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중국이라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힌 형국입니다. 배터리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천연 흑연의 중국 의존도는 무려 97.6%에 달합니다. 인조 흑연은 91.888%이며 양극재의 핵심인 전구체 역시 94.1%를 중국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우리가 베이징에서 시진핑과 악수를 하며 경제협력을 약속받았다고 좋아할 때 정작 중국은 언제든 잠글 수 있는 공급망의 수도꼭지를 꽉 쥐고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흑연 수출 통제라는 카드를 다시 꺼내 든다면 우리 배터리 공장들은 단 일주일도 버티지 못하고 멈춰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이미 2025년 말에 우리가 직접 겪었던 뼈아픈 실전이었습니다. 당시 양극재 마진이 마이너스 6% 넘게 급락하고 전해액 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베트남이나 캐나다로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말은 벌써 몇 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비용과 효율이라는 논리에 밀려 우리는 여전히 중국의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중국이 내어주는 값싼 원자재는 당장 우리 기업들의 장부를 예쁘게 만들어 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 산업의 목줄을 상대방에게 스스로 내어주는 것과 다름없는 위험한 거래입니다. 우리가 중국과 손잡고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사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더욱 강력한 독소 조항으로 우리 기업들의 숨통을 조여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원자재를 쓴 배터리는 미국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우리는 과연 누구의 손을 잡고 이 험난한 파도를 넘어야 하겠습니까? 원자재라는 밧줄에 묶여 꼼짝달싹 못하는 사이 더 거대한 권력을 쥔 미국의 진짜 칼날이 우리 경제의 심장부인 반도체를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부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된 가장 강력한 전략 자산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아킬레스건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호령하고 있지만 사실 그 수영장의 물을 채우고 빼는 수도꼭지는 미국이 쥐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7나노미터 이하의 첨단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비가 네덜란드 ISML의 EUV 노광 장비라는 사실은 이제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 장비를 누구에게 팔고 어디에 설치할지 결정하는 권한은 네덜란드가 아닌 미국 백악관에 있습니다. 미국이 기술 안보를 이유로 장비 반입을 막는 순간 삼성이 시안 공장에 쏟아부은 50조 원과 SK가 다롄에 투자한 거액은 하루아침에 고철 덩어리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987년 도시바 사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 일본의 도시바가 미국 몰래 소련의 잠수함 소음을 줄이는 공작 기계를 팔았다가 미국으로부터 어떤 처절한 응징을 당했는지 역사는 생생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단숨에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주저앉혔고 그 이후 일본 반도체는 30년 넘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만의 TSMC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스스로를 미국의 안보를 지키는 실리콘 방패라고 정의하며 철저하게 미국의 통제 안에서 움직입니다. 미국이 보기에 한국은 여전히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과 미국이라는 안보 우산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불안한 동맹일 뿐입니다. 특히 2025년 말부터 적용된 연간 라이선스 제도는 우리 기업들의 목에 채워진 보이지 않는 쇠사슬입니다. 매년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중국과 손을 잡고 독자적인 행보를 걷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미국은 엔비디아와 애플이라는 거대한 수요처를 무기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으며 우리가 조금이라도 선을 넘는 순간 HBM 공급망에서 우리를 배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의 주권을 쥐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도시바가 걸었던 몰락의 길을 우리도 그대로 걷게 될 것입니다. 반도체 공장이 멈추는 것은 기업의 손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여러분의 월급 봉투와 자녀들의 일자리, 그리고 우리 가게의 파산을 의미합니다. 외교의 실패는 곧장 여러분의 지갑으로 직격탄이 되어 날아옵니다. 국가 신용도가 흔들리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바로 환율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줄타기 외교에 불만을 품고 금융 우대 조치를 철회하는 순간 1달러에 1,600원이라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숫자가 현실이 됩니다. 환율 1,600원이면 단순히 해외여행을 못 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수입 물가가 최소 20% 이상 폭등한다는 공포스러운 신호입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 식비가 100만 원이었다면 내일부터는 똑같은 장을 봐도 120만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500원을 넘어서고 가스비와 전기료는 서민들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치솟으며 가계 경제의 근간을 흔들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자녀를 유학 보낸 부모님들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간 7천만 원 수준이던 학비와 체재비가 환율 영향만으로 8,400만 원까지 불어나며 앉은 자리에서 4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출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 여러분이 피땀 흘려 마련한 아파트는 더 이상 자산이 아니라 거대한 부채의 짐으로 변하게 됩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30% 폭락하고 국민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1%를 찍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 설계는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1.8%라는 낮은 성장률 전망치는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남편의 명예퇴직 소식이 될 수 있고 자녀들의 취업문이 꽁꽁 닫히는 절망의 숫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733억 달러라는 돈이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한 이 거대한 손실을 메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냉정하게 계산해보면 중국 시장에서의 이익보다 미국이 휘두르는 금융과 기술의 칼날에 입는 타격이 수십 배는 더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1,600원이라는 환율이 우리 가게의 숨통을 조여오는 사이 정작 이 사태를 미리 감지한 우리 경제의 거물들은 침묵 속에서 무서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연회장에 참석한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표정을 유심히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박수를 치고는 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습니다. 수백 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하고 수십조 원의 계약서가 오가는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총수들이 왜 그토록 말을 아꼈는지 우리는 그 침묵의 의미를 읽어내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맺은 이 약속들이 내년 1월 미국으로부터 받아야 할 반도체 장비 반입 허가증에 어떤 치명적인 독이 될지를 말입니다. 삼성전자가 시안 공장에 쏟아부은 50조 원과 SK하이닉스가 HBM으로 벌어들이는 연간 25조 원의 수익은 모두 미국의 기술 승인이라는 가느다란 줄 하나에 매달려 있는 형국입니다. 재계 서열 1위부터 4위까지의 총수들이 대통령과 함께 베이징으로 향한 것은 경제 협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상 리스크 관리를 위한 마지막 몸부림에 가까웠을 겁니다. 겉으로는 한중 관계의 회복을 외치지만 뒤에서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관계가 끊어질까봐 밤잠을 설치는 것이 우리 기업 엘리트들이 마주한
잔혹한 현실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은 동맹국 기업들에게 더욱 노골적인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의 매출 7월 83억 달러를 지키려다 미국이 주도하는 AI 반도체 동맹에서 배제되는 순간 삼성과 SK의 미래는 사라집니다. 총수들의 침묵은 곧 대한민국 경제가 처한 진퇴양난의 고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베이징에서 웃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평택과 용인의 공장 라인을 어떻게 하면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더 빠르게 옮길 수 있을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비겁한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가장 처절한 선택입니다. 정치권이 외교적 성과를 홍보하며 자축할 때 우리 경제의 진짜 주역들은 이미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직감하고 숨을 죽인 채 퇴로를 찾고 있습니다. 화려한 만찬 뒤에 숨겨진 이 서늘한 침묵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장밋빛 미래는 사실 아주 위태로운 얼음판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총수들이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그 공포의 실체는 결국 올해 4월 베이징에서 벌어질 또 다른 반전의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2026년 4월은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트럼프가 베이징으로 향합니다. 세계의 두 거인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 대한민국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눈치를 보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챙기는 영리한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바탕으로 미국의 신뢰를 완벽하게 회복한다면 우리 앞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칩4 동맹의 핵심 파트너로 공식 인정하고 평택과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에 미국의 원천 기술이 대거 유입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것이 실현되면 KDI가 전망한 2.5%의 경제 성장률은 숫자가 아닌 현실이 되고 일자리 8만 개가 새롭게 창출됩니다. 엔비디아가 한국의 대규모 연구개발센터를 세우고 우리 청년들이 초봉 1억 원이 넘는 글로벌 기업에서 꿈을 펼치는 모습은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코스피 헌시대와 삼성전자 10만 전자 회복은 바로 이 미국의 확실한 보증서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혜택의 전제 조건은 명확합니다. 중국의 돈을 탐내느라 미국의 안보 가치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단호한 원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중국 역시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처참하게 무너진 이유는 미국을 적으로 돌렸기 때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서 진리를 챙기는 것이야말로 2026년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당장 버려야 할 환상과 붙잡아야 할 실체가 무엇인지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베이징의 화려한 예포 소리는 이제 잊으십시오. 우리에게 남은 것은 냉혹한 생존의 성적표뿐입니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에서 보여준 그 잔인한 결단력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선을 넘는 순간 언제든 대한민국을 향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국이 내미는 73억 달러의 유혹에 눈이 멀어 미국이라는 거대한 기술 방패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실천은 명확합니다. 매일 아침 환율 아자아백원선을 체크하시고 2027년 1월로 예정된 반도체 장비 라이선스 갱신 소식에 신경을 곤두쓰십시오.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도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한미동맹이야말로 우리 먹고 사는 문제의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2026년 현재의 객관적 지표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모든 투자와 선택에 대한 최종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 대한민국의 올바른 길을 함께 고민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십시오. 더 날카로운 통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